첫 멘트는 공부의 기쁨을 나누는 오픈 아키텍처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오픈 아키텍처 스쿨은 몇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래 잡았던 제목이 현상학과 건축인데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현상학에 관한 얘기를 지난 100년간의 후슬로부터 해서 미셸 앙리까지 훑었는데요. 몇 가지 논점만 말씀드리면 현상학이란 무엇인가는 첫 번째는 현상학이 대문자로서 현상학은 후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셸 앙리를 거쳐서 장릭 마리옹에까지 이르는 하이데거,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하기로는 메를로퐁티, 미셸 앙리, 장릭 마리옹, 이 계열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대명사로서 피노미놀로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일반 명사로서는 피노미놀로지는 피노미논, 파이노니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빛이라고 하는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타남의 조건에 관한 기술을 현상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이 현상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건축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왜 나타나는지를 지난번에 설명한 용어로 치면 브라켓, 에포케를 통해서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다시 건축 작업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예컨대 그런 건축에서는 그런 나타남이 나타난다면 정말 현상학적 건축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현상학과 건축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트라 현상학적 건축 또는 현상학이 건축과 어떻게 머지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건축가는 현상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작업해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좀 다루면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 메를로퐁티와 하이데거를 오늘은 다룰 생각입니다. 미셸 앙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건축가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미셸 앙리의 작업이 건축으로 넘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고, 메를로퐁티와 하이데거를 가장 많이 호명하고 인용하고 써먹고 심지어는 오용하고 이런 상태라서 오늘은 메를로퐁티와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보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번에 메를로퐁티와 하이데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메를로퐁티에 관한 연구 작업, 이 메를로퐁티 공간장소 건축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의 중요한 그 페이퍼 2개 정도를 제가 선택해서 그 논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메를로퐁티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건축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흔히 건축 현상학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고 있는 사람이 요하니 팔라스마인데, 요하니 팔라스마가 과연 현상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상학적인 건축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조금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러면 주로 이제 하이데거는 장소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하이데거와 공간을 연결지어서 설명한 책들은 거의 없고 아마 찾아보기 힘들고 건축 쪽에서는 아직 한 번도 수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하이데거를 공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경우가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국 건축가나 한국 건축학자들은 현상학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오용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 강의를 끝낼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 질의응답 듣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난번처럼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손들어서 저를 이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편히 제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거나 혹은 그 코멘트가 있으시면 더 해주시도 좋고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하게 앉았습니다. 예의 있니 없니 그런 말씀하지만 우리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늘 이렇게 빼딱하게 앉는데 제가 그냥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려고 믿고요. 지난번에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루었으니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다룰 생각입니다. 이 시몬 드 보바르와 메를로 퐁티가 왜 나왔는가 뭐 이런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시몬 드 보바르와 사르트르는 계약 결혼으로 유명하죠. 시몬 드 보바르와 사르트르는 시몬 드 보바르가 21살 한 살쯤에 사르트르는 한 24살 한 3살 차이 나니까요. 그때 만나서 국가자격시험에 1등, 2등 나란히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계약 결혼으로 유명합니다. 2년 동안 계약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30살까지 계약을 하고 그리고는 51년을 같이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쿨하게 이제 뭐 사르트르는 수많은 그 여인들이 있었고 보바르도 미국의 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하고 그 사랑을 했죠. 하면서 그 넬슨에게 심지어는 My Beloved Husband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러면서 두 사람 우정과 사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실존주의자답게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대하는 우정과 사랑의 그 가교를 함께 묶은 관계로 유명한데 메를로 폰티는 보바르하고 사르트르하고도 친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하고 친했습니다. 근데 보바르하고 이제 메를로 퐁티의 관계는 메를로 퐁티 지난번에 나왔지만 살이라든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ambiguity, 애매성이라든지 이 body를 통해서 어떤 그 애매성의 바디인지 바디 자체가 얼마나 애매성인지 바디가 얼마나 이렇게 인터밍글하는지 나와 너의 그 살의 개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바르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많고 서로 각자의 작업들을 동의하고 자극을 받고 이런 관계인데 보통 뭐 보바르 그러면 그 소설이나 쓰고 페미니즘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잠시 진행하는 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메를로 퐁티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 아주 그 메를로 퐁티를 가장 최근에 흡수해서 수많은 철학자들하고 건축가들, 디자이너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책이라 오늘은 이 책 중에서 두 개의 핏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를로 퐁티가 우리나라에서 수용되고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나치게 말하면 약간 충격적으로 메를로 퐁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스가 이 피스입니다. 마치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철학과의 문대학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지금에 있는 해리스버그라도 유니버시티인데 잘못 쓰여졌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스펠링 오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피스인데요. 깊이 공간 거주의 심장을 위한 밤의 길을 기울이다 이런 제목이죠. 이게 그 피스의 제목입니다. 여기 두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제가 중요한 문장만을 들고 왔는데요. 그냥 번역해 보겠습니다. 메를로 퐁티의 작업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적 관계의 감각을 또 다른 키로 아주 미세하게 바꾸어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마지막 결론부에 또다시 강조하겠지만 메를로 퐁티는 근본적으로 현상학을 예술 작업을 통해서 현상학을 계시했고 예술을 통해서 철학을 다시 사유하게 됐고 철학을 통해서 다시 예술을 파악하게 된 근본적으로 예술이 출발점입니다. 지난번에 그 반 고흐도 얘기했지만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학에서 우리가 가장 그 원초적인 나타남의 사건을 예술가의 눈과 예술가의 감각과 예술가의 작업을 통해서 읽어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현상학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예술이 밀접한 그 밀접한 활동으로 연관되어 있고 건축은 조금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As if hearing a symphony, we were used to hearing. 우리가 늘 듣는 그런 심포니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놀란다. 새로운 페이싱, 새로운 속도와 새로운 인토네이션과 그러고는 또 다른 앞에 나왔듯이 또 다른 키로 전이되는 것에서 우리는 놀라는데 메를로 퐁티 작업에서도 공간은 끊임없이
다이나믹하고 텐션으로 긴장으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메를로퐁티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들이 생성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저 현상학이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상학이 최초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 나타나 있음이 아니라 나타남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했던 것을 반복하면 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식이 마주하는 사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던 지각들을 에포켓시키고 그러고서 그 침잠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랬던 경험을 그것을 현상학에서 lived experience 정말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경험을 했던 것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찾아내는데 몰두하고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메를로퐁티 현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깊이라고 합니다. 깊이. 그러면 깊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요. 뭐 이거는 워낙 잘 아는 그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남자죠. 이 걸어가는 남자를 가장 그 메를로퐁티가 깊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장을 볼게요. 깊이는 세계의 살을 열어주는 현상이다. 깊이를 보면 그 세계의 살을 열어주는 것이 곧 깊이다라고 하는 거죠. 깊이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것들, the going together of what should otherwise be incompatible.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의 경험을 하는 현상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이 조각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일종의 지각적 실험의 성취물입니다. 자코메티 작업이. 자기가 자기랑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헤어져요. 멀리 떠나가는데도 여전히 눈앞이 뜻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작은데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 이 현상학적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수많은 실험을 부러뜨리고 만들려고 만들어낸 것이 이건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길잖아요. 멀리 있는데도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그 디멘션이 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그 살을 가지고 있는 매스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앞에 있지만 멀리 있는 존재로 나타나기 위해서 길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이 텍스처를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만 텍스처가 보면 멀리 있으면 텍스처가 사라져요. 멀리 있으면 모든 것이 흐리멍덩해지기 때문에 들레즈는 그거를 스무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골페이지만 멀리 있으면 전부 다 스무드해지죠. 디테일들이 안 보이죠. 근데 멀리 있지만 디테일들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먼과 가까움을 동시에 여기 말하는 이 incompatible,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을 성립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디테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디테일이 있고 그러면서 이 매스가 멀리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걸을 수가 없죠. 무릎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이 또 컴파서블한 거예요. 여기는 컴파서블 하면 안 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깊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메를로퐁티가 현상학의 과제는 신비를 붙잡는 것이다. 신비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붙잡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코메티 조각이 그 메를로퐁티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불가능성, 공존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메를로퐁티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를로퐁티의 깊이의 개념은 애매성, 조금 전에 제가 보바를 얘기했습니다만 애매성 또는
그 인크로치먼트, 뭔가가 파고 들어옴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서로가 접고 접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스스로를 위배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방식,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신비한 방식을 붙잡는 방식,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굉장히 레디칼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나중에 아마 더 레디칼하게 나올 겁니다만, 이 밤이야말로 그래서 가장 순수한 깊이다. 평면이 없고 나로부터 어떤 거리도 없는 이 밤이야말로, 밤의 공간이야말로 다크 스페이스 쓴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밤이야말로 가장 깊은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사물로서 윤곽을 짓지 않고 윤곽이 허리멍덩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지각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고서는 그 공간에 우리가 거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의 목표가 우리가 늘 이게 남처럼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남들이 보는 대로 문을 열면 이게 지난번에 하이데거에서 말하는 ready to handness,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내가 오늘 그 레인지를 불을 껐는지 켰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지각적 방식, 허비추한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그 감각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지난번에 안경을 꼈을 때 거꾸로 된 인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몸이 다시 한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재정렬이 되는 것은 리얼라이먼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감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적 바디가 사라지면서 현상적 바디, 새로운 리브드 하는 순간들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상학적으로 순수한 깊이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깊이와 밤, 그리고 obscure한, 흐리멍텅한 이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사건들. 우리가 보통은 건축 장소성 그러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뿌리 박혀 있음, 우리가 정주하고 있음, 우리가 어떤 것에 앵커링하고 있음, 단 내리고 있음, 이러한 경험은 절대 완성된 과제가 아니다는, 끊임없이 unfinished 돼서 우리가 생명이 성취해야 될 작업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반기에서는 메를로퐁티가 와일드 빙 또는 와일드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가장 현상학적인 공간이 뭐냐 그러면 와일드 스페이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어떤 것도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레디칼하게 새로운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새로워야 돼요. 새롭지 않으면 현상학적 공간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현상학적 경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던 것은 이것은 습관적 지각이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뚫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붙잡느냐. 이게 이제 그 예술가들의 목표이자 현상학자들의 탐구의 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irregular space, 규칙적이지 않은 공간들, 그리고 약간 흐리멍텅한 구석들, 그리고 다양한 빛과 어둠의 정도들, 이런 것들로 디자인된 집이나 건물들이 아주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죠. 핵심적이다. 어떨 때 건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tuned to our vital rhythm, 우리가 생명 있는 리듬에 정합되기 위한, 이게 튜닝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우리 자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몸이 세계와 만나는 방식의 깊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두 개 있는 것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거죠. 똑같으니까. 만난다는 것은 두 개가 달라야 돼요.
레디컬하게 달라야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보는 것과 만진 것을 만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동일한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원이 두 개로 분리되고 그 사이에 텀이 생겨야만 비로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이미 그 구분되어 있고 간격지어져 있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차이를 발생해야 만남이 발생한다라고 지난번 수업에 한 번 더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agility, 뭔가 이제 불완전하고 뭔가 이게 그 부서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위험할 것 같고 뭔가 이제 설명할 수 없이 그 idiosyncratic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도르노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길에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뭔가 확 흔들리시면 우리가 이성이 뭐 그러잖아요. 이성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몸이 동물적으로 반응하죠. 그 몸이 동물적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것이 idiosyncratic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표현해 주는 건물. 그리고 두 번째 피스가 물론 이분도 필라델피아 필로소피 디파트먼트고 로드 아일랜드 대학에 뭐 등등 이런 사람이 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피스인데요. 공간의 깊이와 세계의 깊이, 메를로 퐁티 후설, 렘브란트의 야경, 오늘 마든 버로크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현상학적 공간은 바로 버로크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설명이고 실제로 바로크는 운동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깊이가 끝이 없고 무한하고 어둠을 향해서 소멸되고 어둠에서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고 그래서 배경과 그림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들레즈 용어로 becoming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메를로 퐁티가 Philosopher and His Shadow라고 하는 피스가 말년에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피스인데 이게 바로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공간의 깊이의 개념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렘브란트의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라마틱한 컨클루전이 이 바로크 세계 이렇게 메를로 퐁티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를로 퐁티가 쓰고 있는 이제 깊이 개념과 현상학적인 그 나타남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깊이가 있었으면 하나는 이제 이런 존재의 폭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존재가 폭발해서 연소한다는 거예요. 다 폭발해서 마치 세잔느의 산에 모든 것들이 폭발해서 색깔과 형상과 부분들이 흐트러져 있어서 우리가 다시 보면 새로운 형상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미 predefined 된 pre-given 된 어떤 폼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폼이 아니라 매트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매트화로 이게 폭연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현상학에서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primary perception이 발생하는 이 프라이머리한 퍼셉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퍼셉션 2차적인 지각인데 이 2차적인 지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 세계 아주 낯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없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전적으로 타자 낯선 존재와 부딪히는 그런 경험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과 인카운터 부딪힘을 당하고 부딪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존재의 폭연이라고 하는 나와 너가 늘 일상적으로 만났던 방식이 아닌 이것들이 두절되는 그런 그 경험 속에서 깊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잔느의 그림이 왜 pre-world 1차적인 세계죠. 세계가 나타나기 전에 세계 여기에는 사람이 없는 마치 그 지난번에 동물성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인간이 인간과 동물의 그 전면으로 내려가는 상황 거기서 이런 세계가 출현한다. 우리의 알려진 지각과 사물을 보는 방식들이 완전히 엇나가는 그래서 그 화가가 그 작업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이동하고 그와 함께 see with라고 되어 있었죠. seeing with, seeing according to. 내가 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그것과 함께 볼 때 그것이 나타나는 비가시성, 그것이 깊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가의 시선은 이 강요된 인간의 질서 밑에 놓여있는 사물들의 뿌리로 곧장 파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현상학으로 하면 눈을 버리고 촉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메를로퐁티는 죽을 때도 그 광학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시각으로 그 현상학적 경험을 보여주어서 시각이냐 촉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각이냐 어떤 시각성이냐 어떤 그 시각적 경험을 주느냐의 문제지 시각은 뭐 현상학적인 경험이 아니고 촉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잔네의 그 유명한 그림이죠. 뭐 오랫동안 그렸죠. 수십 장을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의 장이 브레이크업 되고 부서져서 이 파란색, 뭐 퍼플, 그린 이런 것들의 패치들로 나타나 있고 심지어는 안정되고 돌멩이로 만들어진 산도 뭔가가 변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1차적인 지각은 바로크다. 바로크적인 세계의 지각이다. 그 바로크적인 그 세계의 지각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의미는 스테이블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고 스트라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메를로퐁티가 말하고 싶었던 그 지각의 현상학입니다. 사례 현상학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와 객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 또는 선입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타나는 새로운 만남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피스의 마지막 결론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드라마틱한 컨클루전을 말하고 있는데 지각 그리고 존재론적 깊이는 flaying our glance with their edges 그 가장자리로 우리 끝 서로 우리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의 껍질을 벗긴다는 거. 우리 몸의 눈의 껍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맨몸으로 맞는다는 거죠.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런 깊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거. 여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만, flaying our glance with the edges. 사물들의 그 날카로운 모델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의 테두리를 벗겨버리는, 껍질을 벗겨버리는, 생살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제 바로크 앞에 나온 바로크 월드며 이것이 바로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면서 마음도 새롭게 만드는. 이제 근본적으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생성과 창조, 그래서 생명에 부합하는, 생명은 반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생명은 기계적인 것을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잉태되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리플렉티브, 프리오브젝티브, 프리링귀스틱한 상황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지난번에하고 유사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이 사람이 있으며 뭐 등등 하면서 수많은 음악으로 말하자면 캐코포니, 하모니가 아닌 이 조화롭지 않은 요소들이 디스럽션을 하죠. 여기저기 파열을 하면서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고 저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 전체의 질서를 교란하면서 마치 질서가 잡혀있는 듯 하지만 틈틈이 보면 어떤 질서에도 따르지 않는 요소들과 빛과 체리와 방향과 서사들이 곳곳에 베껴 있어서 보면 볼수록 더 설명할 수 없고 보면 볼수록 도무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 낯선 존재자들이 곳곳에 출몰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새로운 형상들이 나타나고 형상들이 어둠 속으로 소멸해 들어가는 이런 생성의 공간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바로크라는 말은 brute mind,
그러니까 야생적인 마음이죠.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문명화되지 않은, 문화화되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문화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모든 문화와 무관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하이데거로 말하자면 being in the world 그랬을 때 월드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폴드로 변하죠. 하이데거 후기 사유에서 포폴드로 변하면서 거기에서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자연과 인간과 그 신성성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요소가 다시 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세계들, 문화들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장 애니멀리티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멜로퐁티에게 또 하나 그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멜로퐁티는 이 클래시즘과 모더니즘 두 개를 분리를 했는데 이 바로크의 의미를 멜로퐁티는 평생 이 클래시시즘을 레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어요. 그래서 레셔널리즘이 아닌 그 이레셔널하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이게 그 어떤 것도 완성되어 있고 미완성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퍼지한 브로크 월드하고 클래시시즘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클래시시즘이 아니라 이 브로크 월드가 가장 1차적으로 지각이 이 세계와 만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진동 또는 운동 이렇게 떨림과 운동 사물 속에 있는 떨림과 운동 사물의 지난번에 앙리를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사물의 색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색이 나에게 다가오는 세기, 느낌, 강도, 힘을 그려내는 거고 그 힘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지 그 냉장고 오면 저 색, 뭐 상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나에게 어떤 힘으로 다가오고 기하가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고 모든 요소들이 나에게 어떤 진동과 어떤 힘으로 어떤 강도로 다가오는지에 우리가 시선을 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만드는 모든 그 경험들 시각적 촉각적 경험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지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종의 역의 공간 이게 H가 하나가 없어야 됩니다. 트레이시홀드죠. 역의 공간. 역은 뭐냐면 의식 어떤 역에서는 잠재 의식이 됐다가 의식이 됐다가 그 문턱과 같은 그런 공간. 이런 공간에서 들쭉날쭉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에서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고 여기 우리가 다시 돌아감으로써 마치 시라고 하는 게 말씀 언변에 사자를 써서 시라고 그러듯이 언어가 아무리 좋은 시어라도 메타포라도 반복해서 쓰면 낡아져서 아무런 뜻이 없어지고 언어가 그 힘을 잃어버리듯이 이런 지각의 방식을 다시 한번 사원에 들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그 오염되거나 혹은 반복되거나 혹은 일상화된 지각을 그 리미널한 동물과 인간의 그 문턱으로 내려가서 다시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오브젝트가 아니라 마치 그 귀신처럼 실제로는 트레시홀드 우리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트레시홀드 이 문턱의 경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요즘 뭐 흔히 말하는 그 뭐 21세기 전에 20세기 말에 건축해서 많이 했던 포라시티 다공성 슝슝슝 막 뚫고 들어오는 거죠. 공간에 여기서도 들어오고 저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이런 포라시티, 프라그넌시 뭔가가 잉태돼서 나올 것 같아. 이런 프라그넌시 그리고 리미란 스페이스 앤 드웰링 위드 섀도우 이 그림자가 있어서 이 공간인지 저 공간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메를로퐁티는 강조했다는 겁니다. 메를로퐁티는 존재의 강도를 어디서 경험하느냐면 바로 그러한 과정 뭔가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움직임 그리고 뭔가 되고 있는 사태의 그 공간 사이 공간에서 멜로폰티는 존재의 강도를 발견한다.
그것이 그가 이름 짓는 존재의 열계다. 디스턴시. 잘 안 쓰는 말이죠. 열계. 뭔가 터져서 봉합하고 있는 것이 터져서 우리가 늘 봉합하고 사는데 이게 터져서 뭔가가 새로 나오는 꽃이 이게 열리듯이 또는 뭔가 사물이 툭 터지듯이 이런 열계, 존재의 열계라고 부르는 이 그 존재의 열계야말로 바로 강도가 출현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건축은 강도라고 하는 얘기가 모든 예술이 그렇죠. 시도 강도죠. 어떤 것들이 세모냐 네모냐 뭐 이게 아니라 강도를 가진 세모냐 강도를 가진 네모냐 이 강도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좀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그 미스 반데로의 그 파빌리온입니다. 그 파빌리온인데 이 파빌리온의 AA 스쿨의 건축가 학생이 이 리미널한 것들을 이렇게 넘어서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러 가서 이게 사진을 찍혀서 굉장히 유명한 AA 스쿨에서 한때 굉장히 유명하게 된 사진이라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줌터, 뭐 한국에도 지금 뭐 설계 중이고 요하닐 팔라스마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뭐 저 유튜브도 있고 그런데요. 뭐 얘기 나누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팔라스마입니다. 이 팔라스마는 36년생이고 핀란드 건축가하고 학장 교수를 역임했고 이 책이 아주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는 건축가 감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이 마치 건축 현상학의 캐논처럼 텍스트처럼 워낙 많이 인용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팔라스마는 본래 이거 하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듈, 프리파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가 일본 그 건축, 일본의 경험과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새로운 그 이전에 가졌던 건축의 관심이 이제 현상학적 관심으로 이동되어 왔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라스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그 프람톤의 그 첫 번째 강의로 와서 강의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 사람 주장은 우리가 평상시에 샤프하고 포커스된 비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합티스티, 가촉성이나 내부성이나 공간성 이런 것들을 이 샤프한 포커스한 비전이 억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약간 초점을 이런 채 이렇게 보거나 혹은 이 프리프럴 주변을 이렇게 함께 보거나 혹은 조금 더 이제 넘어가면 스티뭉 분위기를 이게 우리가 지각해야 되는데 사물을 똑바로 보기 때문에 현상학적 경험이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점 잡히지 않은 시각, 주변적 시각, 그 다음에 뭐 그 분위기를 포착해내는 지각,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시각이 아닌 감각들을 부활, 이런 것을 통해서 현상학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프 포커스드 비전이 아니라 프리서브젝티브한 시각이 있으면 현상학적 경험이 열리는 거죠. 시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각이 초점을 그림 볼 때 초점을 가지고 보죠. 흐리멍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메를로 퐁티를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Why architecture urban setting of our time? 우리 시대의 건축과 도시 환경이 tend to make us feel like outside. 왜 우리가 외부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가? 그거는 peripheral vision, 주변을 보는, 주인공만 보고 엑스트라를 안 보는 그런 것 때문이다. peripheral vision integrates us with us. 그렇게 주변적인 시각은 우리를 공간과 통합시키는데 포커스된 시각은 우리를 공간에서 밀어낸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파워를 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시각은 페미니즘에 따르면 특히 이리가라이가 시각은 남성적이고 그래서 시각은 항상 대상화시키고
항상 대상화에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둬야 시각은 보이기 때문에 거리가 사라지면 시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딜루전은 거리를 없애거나 거리를 너무 멀리 만들면 스페이스가 스무드해진다라고 이제 스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하게 되죠. 그러면 스무드해지면 이것은 시각의 대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리가라이는 시각은 남성적이고 대상화시키고 공격하고 포획하고 소비하고 즐긴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것은 페미니즘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적이다. 그래서 시각은 곧 남성성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각이 있고 저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를로 퐁티의 시각은 그런 시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키텍처 오브 센시스라고 하는 거를 결론부로 내세우기 바로 앞에 생명을 고양시키는 감각의 건축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formal restraint with a rare sensuous richness. 그러니까 형식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그렇지만 감각은 정말 풍요로운, 보기 흔할 정도로 풍요로운 이런 건축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더 고양시켜주는 감각의 건축이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과 우리의 터치, 우리의 그 촉각감을 거론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해주는 것이야말로 그런 건데 이게 바로 domestic welcome, 집과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분위기를 창조해낸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를로 퐁티뿐만이 아니라 하이데거 모든 현상학자들은 domestic가 아니라 alien, 내 경험, 집 없음의 경험, 집이 아닌 것의 경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의 경험, 고향을 떠난 경험, 고향이 사라진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보는 거죠. 정면으로 이 시각은 현상학적 주장과 현상학적 통찰하고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감각의 건축이 뭐냐? 알바알토가 모든 감각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이 아니라 촉각, 후각, 뭐 등등등등 여러 감각들에 관계해서 마치 데카르트가 우리 신체적인 경험 없이 눈의 건축을 한 것처럼 이것에 반대해서 우리의 감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세계의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세계의 살 속에서 공간을 경험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반현상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르 꼬르부제와 리차드 마이어가 뭐 백색 건축이니까 눈의 건축이다라고 하지만 꼬르부제가 눈의 건축이긴 하죠. 그렇지만 꼬르부제가 눈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건 알게 되고 리차드 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던 곳에 리차드 마이어의 대표 작품 하이 뮤지엄이 있었는데 그 하이 뮤지엄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얗습니다. 하얗지만 그 공간이 흐르는 전개와 펼쳐지는 장면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배를 탄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어떻게 공간이 열리고 어떻게 해서 그 바깥 도시를 내다보게 만들고 그 공간에 이르는 전개는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마치 하얗기 때문에 눈의 건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기 짝이 없는 주장인 거죠. 그게 반해서 알바알토는 모든 감각을 건축에 사용했다. 뭐 이런 요즘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의 건축은 감각의 리얼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나치게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부의 사람은 그럼 우리는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축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건축의 영원한 과제는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냐면 embodied, 우리 몸의 감각이 있고
우리가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는 실존적 메타포를 창조한다. 메타포를 창조한다.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거죠. 메타포를 창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경험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축의 과제지 그 메타포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메타포를 창조하는데 우리가 세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구조화 지어주는 메타포를 창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과 우리를 동일시한다. 동일시하면 안 되거든요. 타자로서 느껴야 되거든요. 공간에. 그래서 건축은 우리와 세계가 화해하는 예술이다. 불화하는 예술이에요. 이 감각을 통해서. 감각이든 무언가를 통해서 불화함으로써만 다시 우리가 우리를 찾고 세계와 다시 화해하는. 일단 나누어지고 적이 되고 저걸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보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우스운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예로 1954년 85살의 나이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터는 건축의 정신적인 작업을 어떻게 정식했느냐 이렇게 정식화했다. 오늘날 건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다. 인테그리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테그리티를 통합하는 시각, 마치 이게 프리퍼런 시각, 이게 통합하는 시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테그리티는 그런 뜻이 아닌데 왜 그런 뜻이 아닌지를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Just a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epest quality in building. 이 사람이 이 통합하는 것이 건축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재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Integrity and Conn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요 5개가 설명되어 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철학은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인테그리티가 뭔지 인테그리티와 커넥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lieving that architecture could be genuinely transformative. 건축이 진정하게 변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 무엇 하는데 총체적인 미학을 창조해내는데 삶을 전념했다. 그래서 사회의 복지를 더 낫게 만들게 하는데 자, above all integrity, buildings like people must first be sincere, must be true.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뜻이지 통합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재료의 정직성, honesty가 굉장히 중요했죠. 재료가 정직해야 되고 표현이 정직해야 되고 인간도 정직해야 되고 인간은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sincere and true라고 하는 뜻인데 저 사람은 통합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책의 결론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책은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데거 장소와 공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데거는 장소로서 유명하지 공간으로서는 뭐 거의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가 하이데거고요. 아시다시피 1933년 나치에 복무해서 프라이부르크 총장이 되고 32년에 자기가 총장이 되기 위해서 나치 그 위원회 파티에 자기가 지원서를 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총장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45년 전쟁 끝날 때까지 총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치 정화위원회에 걸려서 51년까지 강의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명예교수로 퇴임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이 20세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 건축이 시작되면서 모던 건축이 끝나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하이데거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이 하이데거 때문에 건축 체계가 다 바뀌었어요. 좀 이따가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작년에 나온 아키텍처 리뷰입니다. 작년에 아키텍처 리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래는 하이데거적인 오센티시티와 보들리아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이원화될 것이다. 앞으로 건축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아키텍처 리뷰에 폴 데이비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경향이 점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보고 싶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지금도 여전히 건축에서는 앞으로도 막강한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아키텍처 리뷰 글이고요. 특히 여기 하이데거주의자들은 건축 교육 내부에서 승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 교육을 획기적으로 하이데게리안이 다 주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재료들의 추상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바꾼 거죠. 어떻게 물성이 마치 obscurantism of faith, healing of method, 마치 물성이 뭐가 있는 것처럼 흐리멍덩하게 뭔가 넘어가면서 뭔가 어떤 신비한 주장으로 신비한 믿음을 강요하면서 이게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뭐 이런 뜻입니다. 하이데거는 항상 뭔가 profoundity. 하이데거는 항상 거기에 있어서 뭔가 심오한 것을 이게 떠받들어 준다. 예컨대 여기 있습니다만 만약에 칸이나 미스 반데르 로우에 그래서 whenever there are big unanswerable questions to be answered, 칸에 대해서 뭔가 큰 질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발생할 때마다 하이데거가 요구된다. 미스 반데르로의 침묵에 대해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미스나 칸이나 이런 건축의 묵직한 주제나 묵직한 작품을 설명할 때 반드시 호출되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하이데거는 여전히 건축에서 막강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건축에서 특히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의 이제 핵심이 빌딩 드웰링 띵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실존하는가의 드웰링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Think for Architectur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마틴 하이데거가 건축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 이영상 선생이 옮긴 건데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건축가들과 역사가들이 건축을 판단할 때 미적인 것을 더 우위에 두고 실제 장소를 만들고 구조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이데거는 건축이라는 단어가 문제의 일부라고 봤다. 대신 건립과 주거를 말하는 것은 건립은 빌딩을 말하는데요. 뭐 번역은 조금 어색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이데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이라는 용어도 싫어했고 철학 대신에 thinking, 아키텍처 대신에 building, 짓기, 뭔가를 지어내는 것이 포에시스지 아키텍처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아키텍처는 비주얼 오브젝트고 아티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건축은 삶에서 융기되어 나오는 것이며 삶에 반응하는 것이며 삶의 조건과 실존을 떠받쳐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인간과 신성성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거주함이 가능하다. 이 하이데거가 살았던 공간이고요. 땅에 파묻혀 있는 듯한 집에서 살았죠.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그 건축의 일종의 아이콘적인 건물입니다. 이제 하이데거가 말년에 죽기 전에 공간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간을 경험하면서 아트 앤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에세이를 이 에두아르도 치에다인데 뭐 영어로는 칠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두아르도 치에다하고 함께 공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조각가를 만나고 조각가와 공저해서 책을 써냅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가 공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엔 보넨 덴켄의 오마주를 보낸 그 치에다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 하이데거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장소인데요. 이 장소가 하이데거가 어디에 살았느냐면 여기 메스키르히라고 하는 동네, 조그마한 동네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살면서 평생을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뭐라 그러죠? 그 올터보이, 그러니까 그 신부님 밑에서 이렇게 수종되는 그거하고 집 바로 옆에 있는 친척에서 그 종을 치는 걸도 하고 뭐 콰이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기로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 이러다가 이제 제수이트 예수회의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갑자기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자기하고 너무나 그 맞지 않는 것을 갑자기 느끼면서 그 몸에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 정도로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싫어했어요. 안 맞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멀리 가고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을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가톨릭 여기 추기경이 이 사람을 너는 이제 끝이다 그러고 이제 쫓아내서 가톨릭과 이제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거의 그 결혼한 그 여자가 개신교 신도입니다. 개신교 신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가 철두철미한 반유대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심한 반유대주의자로서 유대인의 뭐라 하죠? 그거를 굉장히 심하게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물론 뭐 틈틈이 여기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아까 말한 조그마한 집에서 살았는데 여기 하이데거 집입니다. 여기 본래 태어난 집. 아까는 그 살았던 집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이제 그 하이데거의 묘비이고 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우물에 있는 별을 그려서 뭐 했습니다. 했고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인데 이 사람이 그 살고 있는 동네가 블랙 포리스트라고 하는 숲이 너무나 어둡고 그래서 어두운 숲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독어로는 슈발츠 발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알마니아 스와비아라고 하는 그 고향입니다.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블랙 포리스트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후기의 숲길이라고 하는 책도 써내고 우리나라 신상희 선생이 번역해서 그 안에 예술의 근본 기원에 관하여 뭐 이런 피스도 다시 실립니다. 그런데 신상희 선생님이 그 번역하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번역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스러운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후기에는 드웰링이 이제 실존의 우리가 세계 내 존재하는 방식인데 이 드웰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장소에 머문다는 것이며 어떠한 장소에 머문다는 것은 사물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며 여기서 사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포함합니다. 집. 사물들과 함께 머문다는 것이며 사물들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죽을 밖에 없는 죽음 그 다음에 신성성과 함께 머무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이마트 집에 머무는 것이다. 집에 머무는 것이다.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여기 blood and soil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장소는 blood and soil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에 피가 없고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속지주의면서 내셔널리즘에 입각해서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간 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하이데거 후기에 기술의 문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거 거기 피스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후기 철학은 기술을 어떻게 다루느냐 새로운 기술 시대에 기술이 가지고 있는 닥달 기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가용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실존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소위 말하면 현대성과 척을 져서 도무서를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은 도무스 앤 메갈로폴리스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하이데거가 도무스, 장소, 블랙 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화적이고 실제 이런 공간 없고 이것을 신화적으로 강화해냈는지 실제 우리는 메갈로폴리스 대도시에서 살고 있고 이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은 도무스라고 하는 컨디션과 전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데 낭만적으로 도무스 피와 땅이 있는 곳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오가닉한 삶, 그런 그 전원적인 삶을 생각한 하이데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하이데거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작기의 트랙트는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 그 정도로 땅을 이게 괴롭히는 것은 가스실에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땅을 마치 이게 그 세이크리드한 걸로 보고 기계 문명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개인적인 혐오감과 그거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 밀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The Dark Side of Thomas라고 하는 거를 글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거를 인용하면서 나와 있고 제가 쓴 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하이데거의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었느냐 하면 1961년 폴 리커가 해석학적 현상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피스를 썼어요. Universal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s라고 하는 그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보고 The Grit and Pathway라고 하는 그 1981년도 조닉과 러페이버가 여기서 처음으로 크리티컬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안합니다. 신조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90년도와 2003년도에 크리티컬 리저널리즘, 아키텍처 앤 아이덴티티 인 글로벌라이즈드 월드라고 하는 피스를 다시 써냅니다. 81년도 이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 케네스 프람톤이 83년도에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이라고 해서 이제 비판적 지역주의를 주장하죠. 그래서 지금 내년이 우리나라 나이로 프람톤이 90살입니다. 90살인데 여전히 크리티컬 리저널리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건축계에서는 20세기 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서 자리 잡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장소성을 계속 그 문명이 없애고 무장소성을 만들고 여기서 깊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프람톤은 근본적으로 모더니즘에도 반대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반대하는데 이 피스를 쓰게 된 이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모마에서 벌어졌던 전시회와 그 다음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그 찰스 쟁커스의 책,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언어라고 하는 책,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축이 모더니즘 건축이 장소성을 상실했다는 대안으로 마치 포장 디자인처럼 역사적 양식을 마구마구 쓰는 데 대한 굉장한 불쾌감과 반감, 그런데도 다시 그 모던 건축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공간, 이 두 개 다 답이 아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이 크리티컬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피서인데 요즘 학생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크리티컬 리저널리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피스입니다.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뭐 저항이라고 하는 뜻이고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장소성을 만들어내는 우리 지역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인터내셔널 스타일 같은 건축도 해서도 안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건축도 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하이데거의 장소의 개념인데 이 장소의 개념은 여기 그 폴 리커의 피스, 폴 리커의 해석학적, 현상학자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이다라고 하죠. 문명이 국가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글로벌리즘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의 그 문화적인 문명적인 이슈는 더 이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막시즘이 아니라 글로벌리즘이냐 내셔널리즘이냐로 지금 넘어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제 주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들의 주장이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그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면서 내셔널리즘으로 다시 돌아섰고 그래서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이슈가 경제,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장되어 있어서 국가 단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다시 이제 내셔널리즘으로 경제와 모든 것을 돌아서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도전이 와 있고 거기 아시다시피 AI나 뭐 바이오테크나 뭐 이런 등등이 국가 단위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윤리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리즘을 다시 이제 포기하고 내셔널리즘으로 돌아간. 그래서 이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핫 이슈고, 건축에서도 거꾸로 이제는 다시 한번 크리티컬 리저널리즘 속에서 글로벌과 로컬 또는 글로벌과 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슈를, 또는 이 컬처와 시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사실 시빌라이제이션과 컬처란 말은 굉장히 긴 담론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건 주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구에 몰락을 쓴 오스발드 슈팽글러의 개념에 기초돼. 오스발드 슈팽글러는 후설 단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문화란 무엇이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는 라틴어로 쿨투라라고 하는 뜻인데, 경작하다 또는 리파인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칼추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어떤 사물을 갈고 닦아서 그 결과물이 리스펙트와 원더 또는 리스펙트를 야기하도록 사물을 갈고 닦는 것이 바로 칼추다. 칼추의 본래 뜻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18세기에 나타난 용어입니다. 문화는 본래 있었고,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18세기 계몽주의 때 나타난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용어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를 에듀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문화입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문화와 문명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칸트부터 시작해서 문화는 인간의 내적인 것, virtue 이런 것이고, 문명은 칸트에 따르면 외적인, 이게 뭐 제스처, 예법 이런 것들이 문명이라고 칸트는 얘기하고 있는데, 슈팽글러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 문화는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계 잡힌 어떤 것들인데, 이것이 문명이 들어와서, 문명은 여기서 기술, 경제, 돈 뭐 이런 등등 국경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모더니티죠. 이것들이 돌아서 서구의 문화가 점점 문명 쪽으로 가면, 문명은 죽음이고 문화는 삶이다. 그래서 서구는 몰락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서구의 몰락기라고 하는 책의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아무튼 이 스팽글러의 책 중에서 저는 20년 전에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수업을 하면서 늘 이게 추천한 책이 있는데, 인간과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얇은 책이 있습니다.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책을 일독을 권합니다. 굉장히 그 책은 좋습니다. 아무튼 이 서구의 몰락에서 말하고 있는 슈팽글러의 culture와 civilization에 대한 개념들, 이 개념들이 이제 독일에서 독일 특유한 방식으로 문화는 무엇이고 문명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폴리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명은 보편적이고 문화는 국가적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건축계의 가장 강력한 담론으로 20세기 건축을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건축가들에게 뭐 이게 영향을 주고, 다도 안도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가 된 거죠. 다도 안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각 나라의 리저널 아키텍처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면 문명에 대립하는 건축을 하느냐. 근데 뭐 이 개념도 지금은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가서 제가 이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나면 이 부분을 특강을 한번 하면 여기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있으면 뭐 해보면 어떨까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 그러면 이제 장소 얘기만 하지 공간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공간 얘기를 아마 들어보실 텐데, 하이데거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실존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 명의 조각가를 인생 후반기에 만납니다. 에른스트 발라흐라고 하는 사람과 베른하트 하일리거, 에두아르도 지에다,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장소가 아닌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작품은 이 Abandoned Being이라고 하는, 그리고 being이 이루어진된 드웰링의 기술, 이 세 개가 이 세 사람의 작가의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하이데거는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공간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이론이 있습니다. 뉴턴이죠. 공간은 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공간은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도 집 안에 있고 뭐 안에 있고 할 때 컨테이너, 또 아리나, 이게 이제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뉴턴의 절대적 개념. 상대적 이론은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인데 사물과 사물 사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파티움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사람이 공간이라고 번역했죠. 뭐 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본 사람이 번역한 우리가 그냥 들고 와서 쓰고 있는 거죠. 사물의 속성이나 사물들 사이의 관계가 곧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의 상대적 이론인데, 이것도 역시 공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세 번째 이론이 칸트의 공간론인데, 칸트는 공간이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선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대상을 경험할 수 없는 앞으로 오라이한 존재로서 공간을 다룹니다. 이게 선험적인 조건이 경험에 앞서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그것이 없으면 세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선험성으로 공간을 다루는데, 여기서 칸트의 차이는 코페르니쿠스 전이라고 하는 칸트의 철학이 말해주듯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넘어옵니다. 공간은 주체가 형성해내는 것이다. 주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공간이 출현한다라고 보는 거죠. 하이데거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체에게 귀속시키지만 객체가 아니고, 그 주체가 이 프랙티컬한, 지난번에 말하자면 ready to handness 쪽에서 공간이 열리는 것이지, 인간이 실존하는 방식 속에서 공간이 열리는 것이지, 칸트처럼 선험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뉴턴이나 라이프니츠처럼 객체로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간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세 개의 공간이 있고, 이것은 망치가 부러졌을 때 쳐다보면서 이론의 경험 속에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이 그 레퍼런스 전체를 끌어모으는 능력, 여기서 공간이 출현한다라고 보는 이 세 개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 레디 투 핸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를 열중하고 있을 때 이 상황에서 펼쳐지는 공간들, 이것을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리전에 해당되고, 그 다음 다자인은 세계 속에 속한다는 다자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공간을 해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공간의 해명은 주체에 귀속되어 있지만 주체의 삶 속에서, 주체의 실존 속에서 공간이 펼쳐지거나 출현하거나, 현상학적으로 말해서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이데거의 마지막 그 공간에 관한 피스입니다. 아트 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치에다하고 공저인데요. 이 글들은 너무 길어서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간이 공간으로서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What is space as space? 공간으로서 공간은 무엇인가? 던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이데거가 대답하냐면 spaces. 공간은 공간화한다. 공간을 동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공간은 공간화한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공간에 가장 온당한 것은 그것이 스페이스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공간이 출현하는 하나의, 공간은 사태다라고 하는 거죠. 공간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열린다라고 하는, 공간은 사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공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은 하나의 사건, 스페이싱, 공간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리스도 아니고, 오픈된 것이 어떻게 오프닝 되는 사건이다. 열려있는 것이 열려지는 사태를 공간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치워져 있어서 무언가가 자유롭게 되고 있어서 그 자유로움 속에 뭔가가 열려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은 스페이싱으로서 하나의 이벤트다. 공간은 대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공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여기죠.
공간은 어떻게 해서 스페이스 되느냐면 장소들에 의해서 스페이스가 된다. 이 장소가 공간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면 공간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의해서 공간이 펼쳐지고 장소가 어떤 언저리에서 뭔가 장소의 경계 속에서 다가오는 머뭇머뭇거림, 낯섦,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어떤 것들이 펼쳐지는 순간 바로 그것이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장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적 공간에서 제가 얘기는 이미 이거를 보기 전에 제가 쓴 글인데요. 이 공간과 장소는 어떻게 제가 나누었느냐면 장소는 공간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차원, 그러니까 경험의 대상이 되고 이미 우리의 삶에 편입된 것들은 다 장소입니다. 모든 것은 장소입니다. 이게 장소죠. 장소가 아닌 것은 삶에 편입된 모든 공간은 장소입니다. 근데 삶에 편입되지 않은 것이 공간인 겁니다. 삶에 편입되지 않은 어떤 그 장소의 바깥에 그것이 열리는 것들이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북한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게 그 굉장히 피규러티브한 그 빌딩들이 있는데 뭔가가 여기에서 이것들이 다 장소지만 이 장소에서 뭔가가 우리가 그 장소에서 아까 말한 하이마트, 집이라고 하는 경계에 넘어가는 느낌이 우리가 찾아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이제 공간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공간이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공간이 열리는 것이지 늘 보는 공간, 장소 속에서 공간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은 늘 익숙하기 때문에 장소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장소를 벗어날 때만 공간이 열린다. 그 하이데거의 최근 책 중에서 이런 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책 제목인데요. 스탠포드에서 나온 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각가와 만남을 통해서 공간과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가장 최근의 하이데거의 그 연구 서적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To appear is to be drawn out beyond oneself. 뭔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머로 끌려갈 때 나타난 것은 내가 내 경계로 나가야만 나타나죠. 사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경계로 다가와야만 사물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나타나죠. 항상 있던 사물들은 그 경계까지 안 나오면 사물은 안 나타나는, 사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가만 잠들고 있는 거예요. 사물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물이 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간에 넘어가고자 해야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만 나타남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곧 여러 다중적인 관계망 속에서 관계가 우리를 끌어내고 관계의 끝부분에 갈 때 비로소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자이는 바로 그 세계를 나타내게 하는 원리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것의 이 디스가 바로 이게 월드후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가 박탈될 때 그때 공간이 나타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박탈될 때 공간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Space는 only accessible. Only if the environment is deprived of its world. 어떤 우리의 환경이 그 세계를 박탈시켜 내지 않으면 공간은 accessible 하지 않다. 공간은 그때 우리에게 accessible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이제 그 도구성을 얘기할 때 Being and Time에서는 하이데거가 도구성이 습관성으로만 해서 ready to handness 망치를 쓰고 있을 때 주체도 객체도 없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체도 객체도 없다라고 할 때 그때는 후기 작업에서는 reliability, 나는 그 신뢰를 하고 있죠. 망치를 신뢰하고 있죠. 나는 커피를 끓일 때 그냥 물을 받을 때 그냥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무자각하게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낯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있을 때 그 장소에 변두리에서 마치 이게 햇빛이 비치듯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이지 공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이데거가 반고 그림을 하는 것도 바로 그 reliability, 신발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그 믿을 수 있는 신뢰, 그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것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믿는 것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만 믿지 않는 구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열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장소가 바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제 조건이다. 이게 이제 하일리거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게 그 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새라고 하는 작품인데 창을 맞아서 마치 뭔가 새가 날아갈 듯이 움직일 듯이 어떤 공간을 향해서 새가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공간으로 출현하면서 이 경계 끝으로 공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이제 이 사람 그림이 이건데요. 재밌는 말입니다. 이 조각가는 누구냐? 그럴 때 이제 하이데거 말은 이렇습니다. 공간과 대적하는 자, 공간과 맞서는 자, 그게 바로 예술가다. 공간과 맞서는, 공간은 뭡니까? 지금 길들여지지 않고 이 장소가 아니고 우리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에요. 장소 그 끝에 변두리에서 있는데 그것들과 맞서는 자가 바로 예술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맞섬을 만들어 실행해내는 자가 바로 예술가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며 그런 그 생성이 바로 어둠에 있는 것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주는 운동인 거죠. 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타남인 거죠. 그리고 사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물들로부터 구별된 신체로부터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횡단과 전이 그 한가운데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속에 또는 사물들 사이에 어떤 것을 넘어서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 그리고 사이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물 속에 있다는 것. 여기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새가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이를 우리 길로 만들어낼 때다. 그래서 이 대상이 아니라 이 대상과 이 바깥 공간과 이 사이 공간들을 우리가 함께 횡단할 때 비로소 새는 우리와 함께 여행한다라고 하는 에두아르도 치에다 혹은 영어로는 칠리다 스페인 사람이니까 치에다라고 발음하는데 치에다는 우리 몸과 정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속도로 합니다. 속도. 그래서 물질과 영혼,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속도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물질이고 물질은 굉장히 느린 정신이다. 이 속도, 그 어떤 속도에 의해서 사물들은 우리에게 진동을 보내고 그것에 의해서 정신과 물질이 분기되는 것이지 정신과 물질이 하나는 아니다. 아니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텐션과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낼 때 물질이 정신이 되고 정신이 물질이 된다. 이 공간은 사물들을 나타나게 하는데 그 열려져 있는 것이 지배하게 하고 사물 사이에서 그 뭔가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이 출현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공간이 사물들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이 공간이 사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각을 가져다 놓고 이 주변과 어떤 모종의 대화를 하든지 관계를 하든지 그것으로 향해서 몸짓이 주어질 때만 비로소 이 공간들에 의해서 이 사물이 나타난다라고. 거꾸로 사물에 의해서 공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들에 의해서 우리는 사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시에다가 하이데거와 함께 작업하고 이게 작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거대한 산인데 이 산에 이 엄청난 구조물을 이만큼 파서 이게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인데 이 환경론자들이 반대해서 아직도 못 짓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산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근데 여기 이 공간을 만들어야 이 산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거대한 공간과 빛을 통해서만 산은 산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때 공간이 열려서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된다. 이런 작업인데요. 뭐 엄청난 작업이죠. 이 산 전체를 이만큼을 잘라내서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요. 이렇게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건축가보다 훨씬 더 건축적이고 훨씬 더 놀라운 작업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작업도 하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텐션으로 이게 걸려가 있습니다. 케이블로 잡아서 공중에 있고 이 사람 작업은 건축적인 공간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스페인의 이 사람 마을에 가면 이 사람 작업이 다 전시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 작품에는 뭔가가 서스펜디드 돼 있어요. 뭔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딘가를 통해서 바이브레이팅을 하거나 힘을 느끼게 하거나 이 장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멜로르퐁티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러내고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힘들이 모이게 만드는 그 스페이스는 뭐냐 마지막에 한 번 더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공간을 에르 아이거니스의 선물로서 이게 간주하는 과제. 언제 오직 우리가 공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오리진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얘기는 장소의 특정적인 어떤 특질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그 being and time이 아니라 time and being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사람은 being and time으로 유명해졌잖아요. 1961년도 time and being을 쓰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이데거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장소가 발생하면서 공간의 선물이 주어진다, 나타난다, 진행된다. 공간의 발생은 오직 바운드된 가까움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람은 공간이 멀리 있음이 가까이 있음으로 느껴지는 것, 멀리 있음이 멀리 있음이 멀리 있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공간입니다. 가까이 있음이 가까이 있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벤야민의 아우라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우라의 경험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이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 이 거리의 감각들, 이것들이 곧 아우라라고 하는 이 아우라가 바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우라는 출현해서 소멸되고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볼 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장소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하이데거 용어, 경계란 무엇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했듯이 그로부터 무엇이 출현하는, 현존하기 시작하는 곳이다. 경계란 무엇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공간이 출현한다는 것은 장소가 끝나는 지점, 장소가 붕괴되는 지점, 장소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햇볕이 비치든 뭐 재료가 어떻게 되든 어떤 것을 만들든 그때 그 경계 너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이냐부터 해서 이제 하이데거가 쓴 글 중에서 유명한 글인데요. 인간은 가장 이상한 동물이야.
가장 이상해. 가장 이상한 존재야. 자기의 삶을 낯선 것 속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간섭적이고 익숙한 경계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폭력적이기 때문에, tending toward the strange in the sense of the overpowering, 뭔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감각으로 낯선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이 익숙한 것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이드도 역시 후설 당대의 사람이죠. Das Heimlich이라고 하는, 영어로 uncanny, 뭔가 이상한 썸득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곧 이런 strange 하면서 violent하다는 것은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이것이 violent하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저는 예술이란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낯선 곳이죠. 사막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경계를 확보하는 것. 이게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제 쭉 한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단히 새롭게 생성되고 탄생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탄생하는지, 어떻게 해서 무엇이 새롭게 나타나는지, 그 새롭게 나타남에 관한, 그러므로 현상학은 우리가 늘 이렇게 익숙한 삶, 해왔던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내어주는 그런 모든 지각의 방식들, 그런 감각의 방식들, 그런 사유의 방식들을 찾아 나서는 게 현상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간이란 어떤 현상인데, 그것의 발견이, 그 발견을 통해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현상의 발견을 통해서 인간은 극복된다. 어떤 경외감으로, 어느 정도까지, 심지어는 앵자이어티 할 정도로 오한 경험을 발생한다. 그래서 하이데거에서 유명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기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는 기분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 기분을 다시 예술가가 드러내는 것인데, 그 기분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경이로움이라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 경이로움이 경악을 통해서만 경이로움으로 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경험되는 것이 기술 시대가 우리에게 보내는 존재의 계시 방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현상학적 건축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만 한번 훑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저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 중요한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현상학은 건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후아니 팔라스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아니 팔라스마 건축 현상학이라고 했죠. 자, 건축 현상의 계보를 간략히 고찰하고 계를 나누어 봄으로써 건축 현상학에 있어서 팔라스마의 위치와 입장을 정리한다. 다른 한편 건축 현상학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통하여 현대 건축에 대한 팔라스마 문제점 파악과 해결하기 위한 건축 현상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특히 이거의 건축 현상에 관한 특성을 고찰해 보겠다. 이게 논문의 목표고요. 후설 이 문제는 순수 안 바라봄 자체의 본질,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시고. 자, 건축 현상의 주요 기능, 하이데거 계열의 건축 현상학. 하이데거는 삶의 근본 목적은 거주다. 이거는 워낙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하이데거 현상학을 건축 현상의 중심으로 만든 사람은 노베르그 슐츠라고 하는 장소성, 장소의 영혼이니 지어니어스 로사이 하는 건데, 장소성을 들고 나왔다는 의미로 장소의 건축을 위한 이론적 근거, 건축에 있어서 장소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하이데거가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가닉하고 시골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문화적인 그러면서 그것이 소일 앤 블라드라는 개념으로 파시즘으로 내셔널리즘으로 국가주의, 위험한 국가주의로 흘러가게 된 장소에서는 그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서양에서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여자와 아이는 인간이 아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인간과 인간 밑에 있는 인간을 subhuman이라고 해서 그리스 말을 못하는 사람을 바베리안이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다시 인간은 신의 모에 올라가고 인간 내부에 있는 동물성을 억제해야 되고 이러면서 쭉 내려와서 나중에는 레이시즘과 여자와 어린아이와復古에 따르면 노인과 이 모든 것들을 타자로 억압하고 내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불안과 그것들을 어떤 그 에브젝트의 대상으로 투사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림자를 투사의 대상으로 잡을 때 레이스를 흑인이라든지 우리가 다르게 생긴 사람이 등등등등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레이시즘이 나오고 이 서구가 어떻게 해서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장소의 개념과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서구가 발명해낸 개념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소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문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땅을 살 돈도 없지만 땅은 자본가가 가지고 있고 또 땅을 주장하게 되면 땅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 등등 이런 땅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있어요. 내셔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체성도 굉장히 폭력적인 개념입니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고 그런데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타자로 억압하고 위험한 무엇으로 이게 간주해서 이게 밀쳐내고 이게 도시공간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 논문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계열로 분류되는 사문의 본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에게는 좀 공통적으로 중심성이 강하고 재료의 물성에 주목하며 건물의 구축성과 디테일을 강조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건물이 강직하고 묵직하면 단순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그냥 텍토닉에 관한 설명이에요. 하이데거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이게 하이데거 계열의 현상학적 건축. 메를로 퐁티 계열의 건축이 그래서 페토 춤토란도 다들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메를로 퐁티 계열의 건축 현상학은 인간의 몸을 경험체계 중심에 둔다. 감각적 경험은 인간 존재 방식이 몸을 통하여 통합된다. 감각적 경험은 시각적 측면 이외의 다감각적 지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감각 건축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건축의 팽배한 시각 지배가 갖는 문제점을 비판한다. 그래서 메를로 퐁티 계열의 건축은 다감각적이다, 다시점적이다, 색깔이 감성적이다, 시적이다, 이런 등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하고 메를로 퐁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이건 아무 상관없고 부드럽고 경쾌하고 밝고 변화감이 많은 것적 특성을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도 없는 주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논문들이 다 이렇습니다. 팔라즈마는 기억과 다감각 이것도 그런 게 없죠. 아까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축 과잉 개념의 비판, 현학적 개념에 대한 과도한 강조 역시 비판하는데 건축의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차단 본질을 약화시킨다. 현대건축은 아방가르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실험성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데 중심을 두었다. 그 결과 현대건축은 실존적 현실을 무시한 채 스스로를 고립시켜 자율적 이게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실험을 해야 이게 현상학적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너무나 보수적이고 현상학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현상학 비판적 지역주의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비판적 지역주의 강의를 한번 더 이렇게 할 생각인데 이 비판적 지역주의는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문화라고 하는 개념과 문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비판성과 지역주의,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의 건축적 담론은 20세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오늘날 제안하고 있는 프람톤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한계에 관한 프레드릭 제임슨의 비판은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 또는 리저널리즘 또는 그 컬처와 그 시빌라이제이션의 문제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이슈를 다룰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는 공간인가 장소인가, 뭐 투명성, 원불투명성, 이 텍토닉은 비판적 지역주의하고 묶여 있고 투명성, 불투명성은 공간하고 묶여 있고 최근에는 앙리르 페브르의 일상의 건축이 그 이후에 영웅이 죽고 서사가 죽고 거대한 서사가 사라지고 뭐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이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새로운 그 전투적 지대로 또는 문화적 지대로 또는 건축의 지대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일상의 건축,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는 건축에서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 등등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